우리나라 해역에서 또 불법 조업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최근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은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59km 해상에서 서해 특정 금지구역을 5km 정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150톤급 중국어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냥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 감염 우려로 대한민국에 혈세를 들여 중국 불법 어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어선에 올라탄 대원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방호복을 입고 작전 수행을 한다며 국립인천검역소의 협조를 받아 압송한 중국 선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불법 어민들은 우리나라 물고기를 불법으로 잡아가는 주제에 공짜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선진 방역 국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황입니다. 중국 불법 조업 어민들은 그야말로 마음 놓고 대한민국의 영해에 어획량을 싹쓸이하고 우리 어민들의 통발까지 훼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을 꽃게철을 맞아 서해에서도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상가상으로 우리 어민들이 해상에 설치한 통발 등 어구까지 훼손하는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통발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해 5도 지역 전체의 어선은 200여 척이고 이 가운데 40%가량은 통발 어선입니다. 가까운 해상에 통발을 설치해서 꽃게나 쭈꾸미, 참소라, 잡어 등을 잡습니다. 연례 행사가 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꽃게 어획량이 줄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통발 어선으로 조업 방식을 바꾸는 어민들이 늘고 있는데 이마저도 못하게 어업시설들을 망가뜨려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을 어기를 맞아 지난달 하루 평균 199척이었던 중국 어선들은 이달 들어 하루 360척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바다에서 이들이 행사하는 횡포는 거의 해적 수준인데요. 백령도에서만 최근 한 달 새 통발 80여 개가 훼손되면서 어민들은 눈뜬 채로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민들은 단체로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지게 된다면 직접 나서 중국 어선에 실력 행사를 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경은 외국 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서해에 급증한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지난 5일부터 3차례 기종 전단을 운영해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7,196척을 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단 침범이 지속되고 있어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외국 어선을 강력 단속함으로써 불법 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할 방침입니다. 해양경찰청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등 어려운 여건에도 강력한 불법 조업 외국 어선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불법 어선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국가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인근 해역뿐 아니라 남미까지 몰려가 오징어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지구에서 가장 어족 자원이 풍부한 곳이자 생명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의 해양 보호구역을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모레노 대통령이 이 같은 글을 쓴 이유는 갈라파고스 인근 해역에 떼지어 나타난 중국 선박들 때문입니다. 중국 선단은 과거에도 해당 해역을 무단 침범해 상어 등 희귀 어종을 싹쓸이하다 체포된 흑역사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어선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이 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파고스 인근 해역에서 머물던 중국 선단이 최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수백 척의 중국 선박이 이른바 오징어 루트를 따라 남하하면서 이제는 페루와 칠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페루 해군은 외국 어선 400척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경비정을 배치했다고 밝혔고 칠레 정부 역시 국방부와 해군이 함께 수백 척의 선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해상의 조업은 불법이 아니지만 중국 어선단의 엄청난 규모가 해양 생태계 파괴의 우려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영해를 오가는 중국 선박들의 행태도 이미 악명이 높은데요. 지난 8월에는 중남미 지역 어업단체들이 연합해 중국 선단의 불법 조업 근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불법 선박들의 행태는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단은 때때로 대형 급유기를 불러다 추가 급유를 하며 남태평양 해상에서 조업 기간을 늘리기도 합니다. 페루의 경우 오징어가 전체 어업 수출량의 약 43%를 차지하는데요. 중국 선단이 매년 오징어 싹쓸이를 해가는 것이 현지 어부들의 생계에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약탈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외교가의 신경전까지 불러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페루 주재 미국 대사관은 트위터에 중국 깃발을 단 300척이 넘는 배들이 페루 앞에 있다, 주의하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페루 주재 중국 대사관이 우리는 수산회사들의 적법한 조업을 요구 중이라며 거짓 정보에 속지 말라고 받아쳤습니다.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 이를 그냥 두고 볼 리 없습니다. 중국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최근에 도입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성능 쾌속정입니다.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 쾌속정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 해양경비대가 서태평양에서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 감시 등 해양 경비를 수행할 고성능 쾌속정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양경비대는 또 남태평양에 미국령 사모아에 긴급 대응 쾌속정을 배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호자관은 성명에서 미국을 태평양 강국으로 묘사한 뒤 인도 태평양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중국의 불법 미신고 어업과 공격 행위는 우리의 주권은 물론 태평양 국가들의 주권도 위협하고 이 지역의 안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해양경비대가 전략적으로 서태평양에 상당히 강화된 고성능 쾌속정을 배치하고 있다. 해양경비대의 주둔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은 이 지역에서 선택받은 해양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대한민국에서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 해경은 중국 어선 30척의 공격에 기관총 600발로 응수해 중국 어선이 도망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해양경찰이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 중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한 것인데요. 3000톤급 2척, 1500톤급 1척, 1000톤급 2척 등 5척으로 구성된 중부 해경 기동전단은 중국 어선 2척을 인천으로 압송하던 중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 30여 척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들 어선은 해경이 납포한 중국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해경 함정을 향해 질주하며 집단으로 저항했습니다. 해경 기동전단은 중국 어선에 밀려 후퇴할 경우 압송하던 중국 어선의 승선에 있는 해경 대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해경은 공용화기 사용 매뉴얼에 따라 처음에는 공중을 향해 경고 사격을 하다가 중국 어선이 흩어지지 않자 어선 방향으로 조준 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 선박들은 야, 한국 해역에 가서 조업하자, 거기 걸려봤자 조서 좀 쓰다 나오면 돼 라는 인식이 있었고, 한국 해경들의 매운맛을 경험하지 못한 터라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경에서는 때로 몰려와 저항하는 중국 어선들에게 매뉴얼대로 강경 대응했고, 기존에 느껴보지 못한 위협감을 느낀 중국 어선들은 해경의 사격이 계속되자 서둘러 도주했습니다. 야간 시간대였기 때문에 중국 어선들의 파손 현황이나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중국 어선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 불법 어선들의 무차별적인 행태가 너무 과격해 강경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98톤급 불법 조업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한 지 1시간여 지난 오후 7시경 소식을 들은 중국 어선 30여 척이 이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비함정을 쫓아왔습니다. 보통 법 집행하는 남의 나라 해경한테 가서 배를 찾아오겠다며 들이대는 행위는 진짜 막장 해적들 아니고서야 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이들은 우리 쪽 배가 30척이니
들이받아서라도 빼앗긴 불법 어선 2척을 찾아오겠다고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해경 함정을 코앞까지 쫓아온 중국 어선들은 집단으로 우리 경비 함정에 다가와 위협하며 나포 중국 어선과 경비 함정을 떼어놓으려. 최근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세계 주류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았죠. K-팝은 빌보드를 휩쓸며 세계 음악 시장을 무대로 활약하고 있고, OTT 서비스를 이용해 언택트 시대의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영상 콘텐츠들을 즐기고 있는데요. 무수히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한류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현상이라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류의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기 질투를 하며 한류를 깎아내리는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특히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간에 낀 한국의 입장이 난처해졌는데요. 그 영향이 한류 영역까지 침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방탄소년단의 말 한마디를 두고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 또 이를 막아선 미국의 묘한 신경전 때문에 K-팝 팬들의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최근 K-팝 아이돌 그룹이 빌보드 차트 최상위권을 점령하자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가 K-팝의 부정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도이체벨레는 K-팝 아이돌 연습생 육성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키워진 가수들을 일상이 통제받고 각종 권리를 제한받는 피억압자에 가까운 모습으로 묘사해 마치 한국 아티스트들의 능력보다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으로 비유했습니다. 게다가 불과 몇십 년 전 한류 초창기만 해도 외국의 비판적 언론들은 한류는 예술인들의 자발적이고 자생적 본능에 의한 창작이 아닌 정부 주도의 경제적 목적 지향의 국책 사업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문화 콘텐츠들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만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볍다고 비판했었죠. 하지만 과연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지금의 한류에도 그런 비판들이 적용될까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은 실제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만 있어서 진중한 콘텐츠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겐 맞지 않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대답은 당연히 노. 지금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저 한류가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질지 몰랐기 때문에 질투와 시기를 하며 당황하는 것뿐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전 세계의 콘텐츠 왕국을 구축 중인 넷플릭스의 창업주 리드 헤이스팅스 CEO는 그간 공식 석상에서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재미있게 본 드라마로 킹덤과 사랑의 불시착을 꼽는가 하면 세계적 사랑을 받고 있는 한류 콘텐츠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의 한국 유료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 336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전년 동월 대비 2배 가까운 증가세입니다. 넷플릭스가 공개한 3분기 매출은 시장 전망치와 비슷한 6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주당 순이익과 글로벌 신규 유료 가입자 수는 시장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는데요. 이때 전체 신규 가입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한국, 일본 등 아태 지역이 아니었다면 넷플릭스의 성적은 훨씬 나빴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에는 최근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K-드라마 등 한국의 대중문화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한 소식통은 넷플릭스가 투자한 킹덤, 보건교사 아는 형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되도록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넷플릭스는 일찌감치 콘텐츠 중심 기지로 한국을 꼽았는데요. 2016년 150억 원에 불과하던 한국 콘텐츠의 투자 규모는 이제 연간 3천억 원 규모로 20배 이상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제작된 70여 개의 작품이 글로벌 시장의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출시돼 자막 31개, 더빙 2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주요국의 콘텐츠 제작이 줄줄이 멈춰선 상황에서도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을 앞세운 넷플릭스의 핵심 제작 기지로 활약하며 지구촌 콘텐츠 중심 기지로 부상했죠. 여기에 해외 유명 셀럽들도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큰 감명을 받고 자발적으로 홍보를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나의 아저씨를 보며 한국 드라마의 독창성에 감동했다는 트윗을 남긴 셀럽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 출신의 배우로 세바스찬 로체인데요. 슈퍼내추럴, 뱀파이어 다이어리, 크리미널 마인드 등 유명 드라마에 출연하며 세계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런 그가 최근도 아닌 2년 전에 나온 심지어 지극히 한국 사회를 현실적으로 그려낸 드라마를 스스로 홍보하고 나선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한국 드라마의 독창성과 배우, 감독의 수준에 놀라고 있습니다. 독창성이 핵심입니다. 지금 한국 드라마가 세상을 휩쓸고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자신의 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 경이로운 작품을 봐야 한다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또 연금술사,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등 인간 내면을 통찰하는 작품들을 통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파울로 코엘료도 K드라마에 푹 빠졌다며 한국의 문화 컨텐츠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죠. 코엘료 작가도 자신의 트위터에 나의 아저씨를 언급하며 16화까지 못 볼 줄 알았는데 인간 심리를 완벽히 묘사한 작품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현대의 고전을 써냈다는 평까지 듣고 있는 세계적 작가가 엄청난 각본과 환상적인 연출, 최고의 출연진에 찬사를 보낸다라며 한국 컨텐츠의 작품성에 갈채를 보낸 겁니다. 그가 쓴 트윗엔 지금까지 26,000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6,000회 이상 리트윗되면서 작품의 정보 등을 물어보는 멘션이 쏟아지는 등 전 세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외 네티즌들은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 미생, 미스터 선샤인,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 다른 K드라마 작품도 추천한다며 자신이 재밌게 본 다른 한국 드라마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죠. 게다가 한류 팬이 아니었던 수많은 세계인들의 삶에 K드라마가 파고들자 K드라마가 내 삶에 동기부여를 했다. 한국 드라마는 삶의 여러 측면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엄청난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전 세계의 한국 컨텐츠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코엘료 작가가 한국 컨텐츠에 극찬을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방탄소년단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죠. 방탄소년단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그들의 영상을 몇 개만 본다면 그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밴드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웹툰인 아는 여자애의 일부분을 캡처해 한국의 웹툰 컨텐츠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을 보였는데요. 아는 여자애는 파스텔 톤이 더해진 몽환적인 그림체와 탄탄한 서사로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으로 해외에선 백투유라는 제목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그는 해당 웹툰의 여자 주인공이 I haven't read this book in a while 이라고 말하며 파울로 코엘료의 대표작 연금술사를 읽는 모습을 올리며 한국 웹툰 역시 홍보했죠. 이 트윗은 6,000건의 좋아요와 약 1,000건의 리트윗이 됐습니다. 이렇듯 이제 한국 콘텐츠들은 K-팝뿐만 아니라 K-드라마, K-무비, 심지어 K-웹툰까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퀄리티를 갖추기도 해 전 세계인의 극찬을 받고 있죠. 이제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은 단순히 재미적인 요소로 상품성만 있는 게 아닌 깊이 있는 주제와 통찰력까지 있는 높은 예술성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의 경우 한국이 완전히 세계 시장을 집어삼켰는데요. 100개국 만화 앱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라인 웹툰은 동남아 Z세대 3천만 명이 열광하고 있어 한국 웹툰 작가 4명이 사인회를 열기도 했죠. 카카오페이지도 인도네시아 웹툰 업체인 네오바자르를 138억 원에 인수하면서 해외 진출에 시동을 걸었고 현재 중국, 일본, 미국의 플랫폼을 통해 K-웹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미래에는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스마트폰과 인터넷 시대에 익숙한 미래 세대에게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은 그 자체가 트렌드이면서 두 번째, 한국의 앞서가는 IT 기술과 잘 접목돼 현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류는 전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대중문화가 되었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질투하는 일본과 중국 등 몇몇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곳에 개의치 않고 더 높은 수준의 문화 콘텐츠들을 만들어 전 세계의 한국의 소프트 파워 위상을 더욱 드높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문화 콘텐츠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